안녕하세요. 오늘 유아의 뇌발달과 독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전수현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아이들의 뇌와 뇌발달 그리고 뇌기반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독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과 그리고 주 양육자이신 많은 다른 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뇌발달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뇌발달에 맞춰서 독서는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팁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뇌발달은 지금 우리 아이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뇌발달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이들 우리 생김새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부모님들도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의 성격이 다르듯이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아이들의 뇌 발달 수준 그리고 뇌 발달 속도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 한 가지 인지하시고 저와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는 간단한 구조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뇌과학에서는 뭐 해부학적으로 신경해부학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뇌를 다 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해부학 책을 갖다 놓고 연필로 그려가면서 뇌에 뭐 명칭 하나하나 뭐 기능 하나하나 하면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저는 신경의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뇌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맞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저희 꼭 보면은 뇌 그러면 호두 모양처럼 쪼글쪼글한 모양으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의 뇌는 이렇게 우뇌, 좌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 붙어서 두 개가 연결돼서 좌뇌와 우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머님들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좌뇌형이다, 우뇌형이다. 우뇌형 아이는 감성적인 아이다. 좌뇌형 아이는 사고 분석을 잘하고 이성적인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좌뇌 따로 우뇌 따로 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수준으로만 해야 되지 좌뇌를 개발시키겠어, 우뇌를 개발시키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 사그라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뇌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뇌, 좌뇌 두 개 붙어서 되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생긴 뇌가 한 성인들이 되면 1.5kg, 1.4kg에서 1.7kg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1.5kg 정도 되는 이 뇌가 우리의 두개골 안에 물속에 죽중중 이렇게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머리를 어디다 쿵 부딪히거나 흔들었을 때 뇌에 충격이 덜 할 수 있도록 물속에 꼭 두부 저희 사면 두부꽉 안에 물 들어있는 것처럼 이 뇌는 물속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뇌가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진화적으로 풀어본 교수가 있어요. 폴 맥린이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 뇌를 3층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처음에 가장 아랫부분에 생명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대뇌 피질, 변형계. 이 변형계는 감정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유류의 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겉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 차 있는 이 부분, 대뇌 피질을 인간의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특히
특히 어머님들은 이 과정을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처음에 수정이 됐을 때, 착상이 되고 아이가 뱃속에서 처음에 자랐을 때 생각해보면 아이는요, 물속에 올챙이나 물고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뇌가 점점 커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아이들의 뇌는 우리 뱃속에서 이 전 인류가 거쳐온 진화 과정을 10달 동안 이 뱃속에서 진화를 한 템포를 다 경험을 해보시는 거고, 어머님은 그걸 체험해 보시는 산 증인들이세요. 아이들은 처음에 물속에 양수 속에 물고기와 같은 형태로 떠다닙니다. 그렇게 존재를 해요. 아가미 호흡도 하고요. 그러다 점점점 커가면서부터 이 가장 깊숙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숨겨놓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의 뇌는 가장 깊숙이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이 생명의 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파충류들이 살아가는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체온 유지하고 호흡하고 심장 박동 뛰고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 아이가 생겨났을 때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주고 제일 귀하기 때문에 가장 깊이 가만 묻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요, 그 다음에는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변형계에는 대뇌 변형계는 감정의 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포유류의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표현하기에 무슨 생명의 뇌, 변형계, 그리고 대뇌 피질이 시루떡처럼 단층 단절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대뇌, 그러니까 생명의 뇌가 발달을 하면서 피질도 같이 발달을 하고요. 거기 또 연결도 많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그리고 대뇌 변형계와 대뇌 피질 사이에서도 많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 구분되어 있어서 발달이 된다 라고는 하지 않아요.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설명하기 쉽게, 그리고 아이들의 뇌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3층 뇌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람 아들 한 명과 저희가 사랑에 못지않는 개딸, 8년 된 아주 예쁜 개딸이 하나 있어요. 자, 저희 개딸을 딱 보면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 똑똑해서요. 너무 똑똑해서 혹시 말을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똑똑하냐? 아이는, 저희 개딸은 항상 엄마하고 스킨십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포유류의 뇌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제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아지도 제 눈치를 보면서 그 행동을 해줘요. 항상 시선이 엄마를 따라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주 양육자를 항상 따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는 몇 개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오빠, 간식, 산책, 고구마, 이모. 몇 가지 단어들도 알아요. 인지해요. 강아지는 포유류인데? 아직 인간의 뇌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알지? 라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저희 포유류인 저희 개딸도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대뇌 피질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름이 아주 작겠죠. 이렇게 너무 3층 뇌구조로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아마 들어보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뇌 변형계를 저희는 지금 오늘은 이 대뇌 변형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아의 뇌에서는 이 대뇌 변형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 초등을 가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학교 입학하기 전, 저희가 만 5세 이때까지는 이 변형계의 발달이 가장 주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변형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형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님. 여기에는 기억하고 감정, 그리고 호르몬, 이런 부분들을 이 대뇌 변형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흐릿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던 뭐 초중 고등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인간다워지게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풍부해야 되지만 내가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져요. 근데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대뇌 변형계를 가장 많이 발달시키고 지지해줘야 되는 때가 영유아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꼬물꼬물 되어 있는 이 대뇌 피질. 생각해보면 이 대뇌 피질에 주름이 엄청 많잖아요. 이 조그만한 제 스스로 저는 얼굴이 작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조그만한 뇌 속에, 뼈 속에 이 커다란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 어떡하겠어요? 꾸깃 넣다 보니까 주름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뇌 피질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인간이 인간다워지게끔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게 이 대뇌 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은 언제까지 발달을 해요? 라고 하면 아쉽게도 저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빨리 발달을 해서 막 공부를 많이 시키고 책을 많이 보게 하고 그럼 빨리 발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0세 넘어서까지 거의 25세까지 발달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뇌에 대해서 3층 구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뇌발달은 뇌신경학자들은 뇌발달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먼저 발달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뇌, 인간의 뇌 그러면서 대뇌 피질을 이야기했지만 대뇌 피질과 대뇌 변형계, 이 대뇌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생명의 뇌인 뇌가는 어차피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님들이 태교를 하면서 아이가 탄생을 하는 순간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나와요. 왜?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대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요거를 어떻게 나누냐? 아까쯤에 저희가 우뇌, 좌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마 쪽.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어이쿠 전두엽 짱구가 공부를 잘하겠네, 똑똑하겠네 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무튼 여기가 전두엽, 그리고 여기를 후두엽.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두엽. 저희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 뭐라 그러죠? 눈이 띠용 하고 튀어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후두엽은 시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축두엽. 귀 양옆에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랑 가깝기 때문에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나 뭐지? 생각해봐, 기억해봐 라고 하면서도 옆머리를 통통통 두드리시죠? 기억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뒤통수, 네, 여기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제일 꼭대기 두정엽. 근데 이 두정엽은 약간 상황이 애매해요. 왜냐면 전두엽과도 연결되어 있고 축두엽과 후두엽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뇌들이 하는 역할들을 이 두정엽도 같이 다 수행을 해줘요. 근데 두정엽이 특히나 잘하는 게 뭐냐면 이 공간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구나
라고 하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이 요 두정엽 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두정엽이 발달되는 시기에 수학을 공부하면 더 수학이 잘 되지 않겠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내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여기는 나의 위치. 자,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뇌를 보고 계신 하나의 뇌를 쥐나를 다 거치는 뇌를 부모도 보셨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는 뇌를 보고 계시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 어머님들 태교 많이 하시죠. 어떤 태교 하시죠? 책 읽어주고 음악 듣고. 자, 이때는 아이가 어디 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할까요? 축두엽. 아이는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이는 또 어디 뇌가 발달되어 있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청각 테스트 그래서 하고 퇴원을 하잖아요. 청각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발달되어 있고 숨쉬고 호흡 조절하고 심장 박동하는 생명의 뇌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발달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딱 집에 와가지고요. 저희가 보면 아이는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흔들해도 아이는 인지를 못해요. 눈과 이 시각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면 흑백으로 되어 있는 막 초점책을 막 모빌도 달아주고 초점책을 읽혀주고 하는 이유가 아직은 아이들이 시각적인 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가 여기 후두엽 쪽에 시각 영역이 덜 발달되어 있구나. 그런데 청각 영역은 축두엽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내 소리를 듣네? 라고 봤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이제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해요. 아직 아이는 자기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내 눈앞에 자기 손이 쑥 지나가면 깜짝 놀래요. 이게 뭔 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내 손이라는 걸 몰라요.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아직 내 손이라는 걸 몰라요. 왜? 아직 여기 두정엽 내 몸의 위치가 어디만큼 펼쳐져 있는지 어디만큼인지 인지하지를 못해요. 두정엽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는 아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어머 우리 아이가 세상에 이러면서 더 많이 발달을 빨리 속도를 빨리 해주고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생명들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속도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뭐가 될 거냐면요. 아이들의 뇌세포는 오케이. 나 이제 뇌 구조는 어느 정도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는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전선 같은 게 쭉 연결돼 있고 마지막에 축삭돌기라 그래서 정보를 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뿌려주는 곳들이 다른 뇌세포의 수상돌기하고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뇌세포만 쭉 있다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축삭이 1개 정도 있어요. 요 끝에서 뭔가가 막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뇌세포하고 살짝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딱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죠?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신호를 전달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뇌자극을 많이 주면 여기에서 축삭들이 막 벌어지고 시냅스들이 하나 있던 것이 더 많아지니까 많은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요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뇌 전체에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수상돌기에서부터 전선 같은 거를 쭉 타고 오다가 축삭돌기까지 오는데 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복이 없는 전선이에요. 피복이 없는 전선은 어떨까요, 어머님? 위험해요. 잘못 만지면 정보 손실도 많이 되고요. 잘못하면 끊어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뇌세포들은 우리가 뇌를 이야기하면 뇌가 반짝반짝 전기 신호가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선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집에 만약에 피복이 벗겨져 있는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흐른다. 위험해요. 만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아이들의 뇌는요, 아직 이 축삭들이 피복이 덮여져 있기 전이에요. 이 피복이 덮여져야지만이 정보의 유실도 없고요,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눈앞에 뭔가가 왔다 가도 한참 후에 깜빡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저희가 이게 수초화가 덜 됐다, 피복이 덜 덮여졌다라고 해요. 이거를 미엘린 수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근데 이 많이 감싸지면 감싸질수록, 반복을 하면 반복을 할수록 이 미엘린 세포가 수초가 더 많이, 더 두꺼워져요. 그러면 속도는, 정보의 전달 속도는 더 빨라져서 점핑 하는 식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요게, 그런데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는 이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한테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싶어는 여기에 신호에다가 전기를 계속 전류를 크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직 아이들의 뇌는 이 피복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터지는 거예요. 얘를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전선이 터지는 것처럼, 불이 나는 것처럼 아이들의 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정보를 많이 주면 이게 더 많이 똑똑해질 거야, 시냅스가 더 많이 연결되고 뇌세포가 더 튼튼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이에요. 이 미엘린 수초가 다 완성이 돼서 피복이 다 말끔하게 다 감싸진 후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시면은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청각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임신을 해서 6개월 정도 되면, 뱃속에 우리가 태교할 때쯤 되면은 여기는 돼요. 자, 그리고 척추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완료되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완료되어서 나옵니다. 왜냐면 숨쉬고 호흡하고 체온 유지하고 심장박동하는 거 있어야 되니까요. 시각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아직 아이들 잘 못 본다 그랬었죠. 그리고 보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눈을 빡빡한다고 했죠. 6개월 이후, 출생 후 6개월 이후부터 살짝씩 이제 미엘린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하죠. 아직까지는 미엘린의 우리 뇌세포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운동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뇌내에서 우리 아이들 한참 많이 뛰어놀고 한참 많이 놀아야 될 상황에, 이때가 감각운동기 5세 전이에요. 5세 전까지는 그래서 많이 만져보고 오감적인 거를 개발을 시키고 많이 뛰어놀아서 대근육, 소근육, 그리고 균형 감각 많이 익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럼 책을 언제 읽게 해줘요?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뇌는 언제 발달하나요? 라고 말씀을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거는 빠밤 5세 이후입니다. 만 5세 이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후에 자세하게 유아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내는 언제까지? 15세까지 발달이 되어 가요. 그리고 특히 뇌내에서도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전전두엽, 요거는 20세 이후, 근 25세까지도 미엘린 수초화가 된다고 합니다. 연령별 뇌 발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자기 손을 허우적 거렸을 때, 이때가 우리가 영유아기 12개월까지잖아요. 이때는 생명의 뇌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변형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뇌 변형계는 저희가 감정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죠. 이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배고파, 뭐 찝찝해, 심심해, 요 감정밖에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뭘로? 울음으로. 이때 아이는 변형계의 편도체에서 불쾌, 쾌감, 요거에만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탐색을 하기 시작하죠. 빨고, 냄새 맡고, 다 이제 오감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뇌 시냅스도 이제부터는 많아져요.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기는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시냅스는 지금부터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부터는 12개월 되면은 걷는 아이들이 있죠. 분명히 못 걷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한참 전에 걷기 시작한 애들도 있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은 저같이 아이를 키워봤던 뇌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이들의 뇌는 우리의 뇌는 완전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생명의 뇌가 처음에 완성이 돼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누워있는 시기, 버둥거리는 시기, 어머님들 혹시 부모님들 저희 운동하는 것 중에서 사지 다 들고 팔다리 다 들고 버둥거려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집기 시기가 있어요. 뒤집는 시기도요, 아이들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발로, 처음에는 네 발로 깃지도 않아요. 배로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로 기어요. 네 발로 막 기어다녀요. 어머님, 지금 한번 기어보세요. 엄청 힘든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잘한다 이 병에 걸린 것 마냥 아이들이 충분히 뒤집어져서 사지 운동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어 다니는 거 엄청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발달상 꼭 필요한 활동들이에요. 사지를 움직인다. 내 몸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을 한다. 맨날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 내 눈앞에 있는 목적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네? 내 몸이 움직이네? 좀 더 잘 움직여볼까? 라고 하면서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의 뇌가 점점점 안에서부터 점점점 익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저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희는 빨리 얼른 아이가 일어섰으면 좋겠죠. 서서 걸어 다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많이 키워보시는 어른들이 그 말씀 하세요. 아유, 누워있을 때가 좋았다. 왜요?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할래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은 잡으러 다니기 급하신 거죠. 자, 저희가 많이 이제 이 기어야 되는 시기에 실은 기어 다니지 못하게 보행기나 쏘쏘 막 이런 거 태워가지고 아이들의 다리에 힘을 키우겠다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뇌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의 발달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저는 아이들이 뒤집어야 될 때 꼭 뒤집게 해주고 기어 다녀야 될 때는 충분히 기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걷기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12개월까지는 이제 아이가 일어섰어요. 그 다음 36개월까지 가장 중요한 뇌 발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하면 저는 되뇌 변형계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어머님들도 애착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6개월 때까지는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주 양육자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얼만큼 많은 스킨십을 하느냐, 얼마나 안정되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애착이 형성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 피부 감각을 통해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우리 뇌 중에서 되뇌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과 정서와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달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변형계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나중에 학습과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6개월까지 이 되뇌 변형계의 발달에 올인하셔야 돼요. 이때 내가 되뇌 피질의 학습에 더 초점을 두겠다?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의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지금 언제? 3년이잖아요. 딱 3년간은 아이의 되뇌 변형계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올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이제 우리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말도 해보고 싶으면서 엄마의 입술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요. 엄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나랑은 다른 소리가 나오네 라고 하면서 입술을 만지기 시작해요.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의 말하는 뇌들도 이제부터는 발달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3세에서 5세, 만 3세에서 5세, 우리가 학교 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냐면요. 가장 많이 발달을 하는 게 이 시기에는 전두엽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나가 생겨요. 내가 해볼래요? 나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아이는 내가 해볼게요. 내가 시도해보고 내가 실패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실패해보고의 경험들을 무수히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의 사회성에 대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러니까 도덕성을 키울 수 있는 뇌이기 때문에 이게 발달되어 있는 시기라서 이젠 제가 왜 슬플까? 제가 마음이 아프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랬죠. 시냅스가 뇌세포는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서 시냅스가 엄청 많이 막 연결이 돼요. 만 36개월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이 시냅스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점점 필요 없는 것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시냅스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쯤에 저희가 좌뇌, 우뇌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좌뇌랑 우뇌를 연결하는 건 뇌량이라고 했어요. 뇌량의 앞부분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엄마가 말을 해요? 그러면 말하는 거는 우리 좌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뇌도 여기 좌뇌 쪽에 있고요. 그럼 나도 저 말을 따라 해볼까? 라고 해서 말을 하는 부분도,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좌뇌 쪽 전두엽 쪽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해 라고 했는데 엄마의 표정을 그때 딱 봤어요. 엄마의 표정과 이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을 시켜요. 이때부터는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이런 느낌의 표정과 감정이 실려 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아이는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엄마가 나한테 분명히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한다고 할 때의 표정과 나를 야단칠 때의 엄마 표정을 살피게 돼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뭘 하다가 쓱 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가 안 좋아하네?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돼야 되니까 요걸 살포시 내려놔요. 오케이, 알겠어. 저 표정을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그럼 난 엄마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가 아닌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발생을 해요. 36개월 전에는 아이들이 여기 아직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훈육을 한다고 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는 못해요. 엄마가 왜 야단을 치지? 무서워, 두려워. 엄마를 그냥 날 싫어하나 봐. 라고 상황과 이거를 연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의 야단만 그냥 나의 되뇌 변형계의 편도체에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무섭게 화를 냈어. 끝. 화를 냈어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36개월 아이는 저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나는 그러면 엄마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의 기준이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점점 맞춰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신 거죠. 우리 아이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부모님을 보고 배우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고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되는 때가 정말 36개월 넘어서부터예요. 자, 이때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엄청 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36개월 뿐만 아니라 36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언어냐, 36개월 전의 언어는 우리 그냥
부모님과 대화하는 언어, 구어체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문어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옛날 옛적에 하늘이 정말 푸르르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야, 하늘 예쁘다. 오늘 하늘이 그냥 맑네?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동화책을 읽거나 그림책을 읽으면 평상시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는 그 전보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용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어머님의 말로.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머님의 대화예요. 어머님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각각 집안마다 그리고 뭐 지역마다 말소리나 이 높낮이도 다 다르고요. 분위기도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단어가 이런 소리를 내네? 이 단어가 이런 소리를 내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세포에서는 청각세포들이 발달을 해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 내가 경험한 소리들에 대한 청각세포들이 쫙 발달을 해가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실은 유아기 독서에서는 독서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실은 잘 안 합니다. 어머님 실망하셨겠지만 누가 독서의 주체, 유아기 독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저는 부모님, 주 양육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의 뇌는요 아직 문자를 해독할 능력만큼의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말은 엄청 잘 돼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소리로 들어가 있는 거지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은 이 각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쯤에 말씀드렸죠. 이 각해는 언제? 5세 이후에 발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한한 소리, 음성, 언어를 무한히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어를 들었어요. 청각으로 들었어요. 엄마가 바나나 그러면 나는 내 뇌에서 바나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쭉 떠올라요. 그러면서 바나나 맛있겠네? 바나나 어디 있지? 바나나 먹어야지 라는 액션까지 돼요. 근데 아직 아이들은 바나나라는 글자를 보고 바나나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우리 뇌에서는 좌뇌에서는 바나나라고 읽으면서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극되는 부분이 나의 이미지랑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바나나와 바나나 소리와 바나나 이미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이 아직은 안 되었다. 그러나 어머님 빠른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문자를 우리 아이는 빨리 5세 때 배웠어요. 7세 때 배웠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다 한글을 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의 아이들은 아직은 이게 뇌가 다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게 당연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독서의 주체는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머님이라고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글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가 36개월까지는 어머님의 언어로 애들이 충분히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36개월 넘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어머님들이 체험도 하시고 알려주시지만 그것보다도 그것 너머에 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요. 어떤 자극? 문자적인 자극, 학습적인 자극이 아닌 언어,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한 자극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책을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의 뇌가 발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누워있는 아이한테도 막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거는 운동과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후에 독서인 거예요. 독서가 1순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놀이와 활동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독서인 거예요. 독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독서를 해주는 순간 우리 뇌는 전부 뇌가 다 활성화가 돼야 돼요. 소리도 들었죠? 그 소리를 가지고 내가 바나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뒤에 후두 옆에 시각적인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내 머릿속에 바나나
그림을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바나나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바나나가 어디 있지? 바나나가 어떤 맛이었더라? 바나나가 어떤 촉감이었더라? 나 바나나 먹고 싶어 라는 활동을 다 하려면은 온 뇌가 다 움직여야 돼요. 아이들은 막 뛰어놀아요. 어머님은 옆에서 책을 읽자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리 와서 집중해야지 라고 하시지만 아니요, 어머님 지금은 뛰어놀 때예요. 그리고요, 그때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 즐겁게 책을 읽으세요. 독서의 주체는 누구다? 부모님이다. 내가 아이들의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가 아이들의 그림책을 읽을 때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읽어줘야지가 아니고요.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따라와요. 엄마가 뭘 하는데 저렇게 재미있어 하지? 그럼 나도 옆에서 이렇게 놀고는 있지만 귀는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자, 유아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림책, 다양한 주제가 있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처음에 읽어줄 때는 뒤에 배경이 많은 책보다는 하나의 그림들이 단편적으로 읽는 것들이 훨씬 정보로 들어오기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들이 나의 뇌 속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장이 되냐? 오랫동안 저장이 되려면은 정서와 함께, 감정과 함께 묻어서 저희 뇌에 저장이 되는데,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화를 내면서 읽어줬을 때는 당연히 다 휘발되고 없어요. 자, 어머님이 너무 재미있게 읽어줬던 그 기억들, 그리고 내가 직접 책에서 봤던 걸 실생활에서 보거나 실생활에서 봤던 걸 책에서 봤던 그 신기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뇌에는 정서와 함께 오랫동안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책이나 사진이나 현장에서 직접 가서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 뇌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직접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아니면 어머님이 옆에서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상상을 얼만큼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에 소재가 되거든요. 재료들이 되거든요. 제가 재료가 몇 가지 없으면 되게 단순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럼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소재는 별로 주어지지 않고 어려운 책만 냅다 읽어주신다? 아이들은 그게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상상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직접 모래를 만져봤을 때 감촉, 모래를 만져봤을 때 소리, 모래를 만져봤을 때 바람의 느낌, 이거 없는 친구가 책을 통해서 그거를 상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상상한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실물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책을 통해서 더 확장시켜주는, 왜 우리 가까이에 바닷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놀이터에서 모래는 만져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뭐 바닷가를 상상을 할 때도 똑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아이가 상상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도서를 읽어줄까요?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전두엽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동화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훈육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인성동화를 읽어주면 권선징악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친구들이랑 배려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아, 저 친구 슬펐겠다. 아, 저 친구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동화들인데요. 저는 36개월에서 아이들이 취학 전까지, 아니 초등학생 때까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면은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이들 위축되거든요. 어땠어? 너 기분은 어때? 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책을 다 읽어주고 나서 그래서 늑대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돼지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직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동화를 읽어주면서 아, 이 친구는 되게 속상했겠다. 이 친구는 되게 당혹스러웠겠다. 되게 창피했겠네? 라고 어머님이 디테일하게 감정 언어들을 써 가시면서 어머님의 느낌을, 생각을 아이에게 먼저 표현해 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성동화를 쭉 읽어주고 나서 끝.
그러고 나면 우리 아이가 아주 어머님의 기대처럼 내가 저 친구한테 사과를 줘서 저 친구가 정말 기분이 좋았겠다. 나는 정말 착한 아이야. 라고 느낀다는 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죠. 어머님이 먼저 해석을 해주세요. 친구들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관찰책이나 사물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읽어주세요. 친구에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이제 어린 친구들도 저희가 분명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 저희가 많은 스킨십을 해주면서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것보다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같은 책을 보고 같은 시선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어머님들은 저희가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으면, 그리고 독서를 잘 하시기 때문에 뇌세포,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연결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한 단계 징검다리처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가다가 또 실패, 다시 돌아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오늘은 네 단계까지 갔지만 다시 또 돌아오는 시기를 몇 번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수십 번을 읽어도 또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번의 책에 우리는 이미 너무 길이 들여져서 내용 파악 한번 딱 이 길,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그래서 늑대가 속상했다는 말이군. 딱 하고 내용 파악하고 끝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 그림책 한 페이지에 나오는 배경과 정서와 늑대, 오늘의 늑대는 빨간 늑대였는데 내일 보니까 늑대가 자기 상상에는 회색 늑대일 수 있잖아요. 어제 늑대는 이빨이 없었는데 오늘 상상의 늑대는 이빨이 있는 무서운 늑대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책을 매일매일 같은 책을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상해내는 것들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약간의 참을성은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을 읽어준다? 무릎 위에 앉혀서 같은 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반복해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또 그거 어제도 읽었잖아. 이거 아니에요.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도 읽어? 와, 우리 아이의 뇌가 더 풍성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머님 저희랑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잠시 책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을 저희가 뇌발달로는 어떻게 책을 읽어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저에게 책 가지고 계시는 것들 어떤 거나 상관없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아까 전에 책의 독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시라고요. 자, 내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자,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친구에게 읽어줄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정신도 없고요. 아니면 옆에 앉아서 읽기는 해요. 같이 무릎에 앉아서 엄마랑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갈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가장 많이 뭐 하냐면요, 아이로 참여시키려면, 아직 우리 아이들이 글을 막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요, 어머님 먼저 이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저는 체크를 해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와, 엄마가 생쥐라는 말을 하면 생쥐다! 라고 이야기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언제 생쥐라는 말을 하지? 그리고 책에 언제 생쥐라는 단어가 나오지? 라고 같이 보고 있어요. 집중을 한다는 거죠. 집중을 할 땐 우리의 전두엽, 그리고 반짝반짝 엄마가 생쥐라는 말을 언제 할까 살펴보고 있다가 엄마가 생쥐라고 하면 생쥐! 같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도 비벼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거든요. 분명히 이 책은 분명히 도서관에 간 여우라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친구 데리고 한번 가봐야 되고요. 도서관의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머님, 저는 이게 일인 거고요.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아니시잖아요. 부모님들께 일반 선생님들, 독서 선생님들 같은 역할, 스킬을 다 바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에 미리 내가 이번 달
아니면 이번 주 이 한 권만 읽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어머님 읽어보시고 도서관 다녀오시고 여우에 대한 책 살포시 보여주시고 생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와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서관에 갔던 기억 떠올려보고 생지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지 또 해주시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유아의 뇌발달이 이 정도까지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독서의 주제는 어머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지금 아이들은 아직 문자를 읽기에는 힘든 때이고요. 어머님들이 더 많이 읽어주셔서 어휘력과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이들의 뇌를 보면은 항상 반짝반짝반짝해요. 우리의 뇌는 그만큼 반짝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만나는 이 세상은 정말 별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그 아이의 뇌가 보이는 것 같아요. 뇌 안에 얼마나 많은 시냅스들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고 있을까. 그래서 저 아이에게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도 아이들의 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위해서 많이 넣어줄까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도 아이의 뇌는 얼마나 많이 반짝거리고 있을까. 와, 저 아이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반짝반짝하면서 뇌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아의 뇌발달과 독서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